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살면서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땐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기보다 좋은 책 한 권 읽어보세요. 나는 노너를 만나 행복해졌다.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공자는 노너를 통해 해답을 제시할 겁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소중히 대하라. 공자는 한가로이 있을 적에도 느긋하고 온화했다. 일과를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 공자의 모습을 묘사한 문장이다. 집으로 돌아온 공자는 느긋하면서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공자는 집에서도 평상복으로 갈아입지 않고 여전히 단정한 옷을 입고 휴식을 취했다. 누군가가 정말로 행복한지를 알려면 직장이 아니라 집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타인 앞에서 사람들은 이미지 관리를 하며 자신의 내면과 다른 모습을 연기하게 된다. 하지만 집에서 하는 행동은 타인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복 지수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신나게 놀던 아이가 아빠가 퇴근하자 갑자기 조용해지고 다른 가족들도 가장의 눈치를 살핀다면 그 이유는 가장의 불편한 표정 때문이다. 직장에서 좋지 않은 감정을 완벽하게 숨기는 것은 가능할지도 모르나 집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내면의 상태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장소가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행동을 단속하지 않게 된다. 이런 사람에게 가족은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편안한 상대다. 반대로 가족을 소통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자신의 행동을 단속하게 된다. 가족 모두 존중해주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다. 가족을 편하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너는 내 가족이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한 거야. 이것은 이기적인 태도다. 어질고 자애로운 사람은 가족을 타인처럼 공손하게 대한다. 고대 전설에 따르면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은 모두 선양을 통해 임금이 되었다. 임금의 자리를 자식이 아니라 덕이 있는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을 선양이라고 한다. 요임금은 순이라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 더 좋게 바꾸는 대단한 인물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가 낚시를 하면 어부들이 행복해했고 그가 산에서 나무를 하면 나무꾼이 신바람이 나서 일을 했다. 요임금은 그가 훌륭한 인재라는 소문을 믿었지만 쉽게 천하를 물려주지는 않았다. 먼저 자신의 신하들과 아들을 순과 친구가 되게 했다. 그리고 딸을 순에게 시집 보내기까지 했다. 이렇게 순의 사람됨을 끝까지 지켜본 요임금은 순이 성인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나라를 물려주었다. 한 사람의 도덕적 수준과 됨됨이를 이해하려면 그가 사적인 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우리도 자신이 집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생활하며 맞닥뜨리는 각종 스트레스와 짜증을 긍정적으로 대면할 필요가 있다. 출근했을 때 동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 자신을 단속하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며 공손하게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화목하고 편안해질 수 있다. 가족 또한 인생의 특별한 손님. 논어 향당 편에는 공자의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적혀 있다. 공자는 제자를 가르칠 때 말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제자들은 공자와 함께 생활하며 직접 보고 느끼면서 그의 가르침을 배웠다. 일과 후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공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느긋하지만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자기 식구들을 사랑하자. 그 어떤 재물과도 바꿀 수 없는 감성의 가치. 공자가 말하길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신 뒤 팔을 굽혀 베니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다. 의롭지 않은 부와 귀한 것은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 공자가 행복에 관해 말하고 있다. 거친 밥을 먹고는 초라한 음식을 말한다. 문장에 쓰인 수는 차가운 물이다. 뜨거운 물은 탕이라고 적는다. 변변치 않은 음식에 찬물을 마셨다는 것은 허기진 배를 값싼 음식으로 채웠다는 말이다. 팔을 굽혀 벤다라는 구절은 팔베개 한다는 뜻이다. 공자는 거친 음식과 냉수가 산의 진미와 다를 게 없다는 듯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다 라고 말한다. 공자가 말하는 즐거움은 어떤 것일까? 다음 구절에 그 이유가 나온다. 의롭지 않은 부와 귀한 것은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 공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부보다 의로운 가난이 더 즐거운 일이라고 말한다. 송나라 유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시험 문제를 냈다고 전해진다. 공자와 안회의 즐거움은 무엇인가? 논어에는 안회는 더러운 골목에 살면서 한 그릇의 밥과 표주박의 물로 하루를 지내도 즐거움이 변하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다. 공자는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신 뒤 팔베개하며 즐거워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다. 숨을 쉰다는 것은 신비롭다. 우리는 공기를 내뱉으면 자연스럽게 다시 공기를 들이마신다. 들숨과 날숨의 신비함과 즐거움을 깨닫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법희의 충만함이다. 공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다. 행복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능력이다. 권력을 쥐는 것, 돈방석에 앉는 것, 호화로운 집에서 사는 것 등 물질의 풍요로운 상태가 곧 행복을 의미할 수는 없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마음이 어지럽다면 행복할 수 없다. 행복은 내면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행복을 느끼는 능력을 갖추었다면 거친 음식을 먹고 차가운 냉수를 마신 뒤 팔베개를 하는 것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행복을 느끼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돈방석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다. 혹자는 공자가 부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로 말한다고 한다. 하지만 공자는 부유함 그 자체를 배척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부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해변을 지나던 한 사람이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을 만났다. 자네는 아무 일도 안 하고 해변에 누워서 청춘을 낭비하고 있군. 그럼 자네는 바쁘게 일하는가? 나는 일하느라 바쁘네. 무슨 일을 하느라 바쁜가? 돈을 버는 일을 하지. 돈을 벌어서 뭘 하려고? 돈을 벌어서 집을 사야지. 집을 산 뒤에는 뭘 할 건가? 해변에 누워서 즐겨야지. 나는 지금 이미 그걸 하고 있네.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거친 밥을 먹고 냉수를 마신 뒤 팔베기를 하며 즐기는 삶. 이런 일상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극히 평범하고도 특별할 것 없는 시간도 행복하다라고 느끼면 지상 낙원이 될 수 있다. 공자는 내면을 다스려 그 어떤 순간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초월과 해탈의 경지에 오른 인물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몰입을 통해 얻는 삶의 즐거움. 섭공이 자로에게 공자에 관해 묻자 자로는 대답하지 않았다. 공자가 말하길 너는 어찌 그 사람은 분발하여 먹는 것을 잊고 즐거움으로 걱정을 잊어 늙음이 장차 다가오는 줄도 모른다 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냐. 논어에 자주 등장하는 심재량이라는 사람은 큰 고을을 뜻하는 서편의 지방관리 섭공이다. 그는 공자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던 공자가 심재량이 관리하는 서편에 왔다. 그가 공자의 제자 자로에게 물었다. 공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자로는 말주변이 없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자로가 공자에게 돌아가 말했다. 섭공이 스승님에 대해 물었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자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어째서 내가 바쁘게 일하고 노력하느라 밥 먹는 것도 잊고 즐거움을 누리느라 걱정스러운 일도 잊으며 매일 즐겁게 생활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비록 나이가 많지만 제자들과 공부하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즐거움으로 늙어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배움에 몰입하며 지내고 있다. 사람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자신감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나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직위를 강조해 소개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타인에게 건네는 명함도 그렇다. 마케팅 담당자의 명함에는 연락처와 직위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 반면 성공한 사람의 명함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외부 조건인 사회적 지위에 중점을 둘수록 우리 내면은 걱정과 초조함이 커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소개해야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질까? 자기 직업의 지위가 아닌 자신의 본질을 소개한다. 저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신용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돕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미화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평상시 모습을 말한 것이라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고 초조해할 필요도 없다. 시인 이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늘이 나에게 재주를 주었으니 반드시 쓰임이 있을 것이다. 내 평생 어찌 초야에만 묻혀 있을 사람인가. 시인 유영은 이렇게 말했다. 재주를 가지고 글 쓰는 사람은 본래 백의의 재상이다. 자신의 자아를 돌아보고 자신이 가진 특징을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져서 내면에 힘이 생긴다. 내면의 힘은 자신의 가치관에 집중할 때 생겨나는 것이다. 사람들이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직위와 자신의 본성을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신분을 얻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지금의 명성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자신의 학위가 충분한지 아닌지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면 어쩌나 걱정한다. 우리는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외부 신분이 아닌 자기 내면의 특징에 주목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자신감이 넘칠 것이다. 공자는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이 노나라에서 벼슬 했다거나 수많은 제자의 스승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공자에게 이런 것들은 거론할 가치가 없는 외부의 평가들이다. 비록 여러 나라를 떠도는 처지였지만 공자는 외부의 평판으로 자신을 꾸밀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을 학문에 열중하느라 먹는 것도 있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노인일 뿐이었고 그것으로 만족했다. 몰입하면 따라오는 행복. 공자는 노력하면서 즐거워해야 비로소 몰입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즐겁기만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몰입의 상태가 되지 않는다. 분발하여 먹는 것도 있는다 라는 공자의 말은 노력을 뜻한다. 즐거움으로 걱정을 잊는다는 말은 즐거움을 뜻한다. 그리고 늙음이 장차 다가오는 줄도 모른다 라는 말은 몰입의 상태에 이미 들어섰다는 의미다. 삶의 즐거움은 몰입에 있는 것이다. 공자가 결코 입에 담지 않았던 4가지. 공자는 괴이한 것, 힘쓰는 것, 어지러운 것, 귀신에 관한 것을 말하지 않았다. 청나라 시대 문인 원매가 쓴 자불어는 이번 문장에서 제목을 따왔다. 원매는 공자가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말하며 당대의 사회상과 지식인의 고뇌 등을 단편 소설집으로 썼다. 공자가 말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괴이한 것, 힘쓰는 것, 어지러운 것, 귀신에 관한 것이다. 문장의 뜻은 어렵지 않다. 괴이한 것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벌어지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한다. 힘쓰는 것은 폭력, 권력, 전쟁을 말하며 어지러운 것은 스캔들, 연문설과 같은 소문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귀신에 관한 것은 영적인 존재에 대한 것이다. 공자는 이 4가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자신의 언행을 단속하는 것은 중요하다. 말은 생각에 영향을 주고 생각은 행동에 영향을 주고 행동은 습관에 영향을 주고 습관은 결국 인생을 변화시킨다. 언행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르는 일은 함부로 말하지 말고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함부로 거론하지 말며 어질고 의롭지 않은 일은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공자는 생각과 행동, 습관과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이 4가지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고수했다. 공자가 말하지 않겠다는 4가지 소재는 사람들이 흥미롭게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이다. 따라서 이것저것 흥미를 유발하는 일에 관해 말하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은 이런 이야기들에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인의 자살 사건을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보도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보도는 더 많은 자살을 유발시킬 수 있다. 자신이 모델로 삼거나 존경하던 인물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을 따라서 자살하는 현상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한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은 독자 일부가 권총으로 자살한 주인공을 따라 목숨을 끊었던 현상에서 유래된 용어다. 신비롭고 기괴한 일이나 스캔들은 대부분 자신과 무관한 일이다. 하지만 미디어의 감성적인 보도는 대중들의 합리적인 사고를 방해한다. 따라서 언론계 종사자들과 미디어 관계자들은 이렇게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다루는데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이야기들에 너무 빠져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생각과 말이 곧 내 자신. 공자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사람들에게 해가 될 법한 것들은 입에 담지 않았다. 그에게는 3천여 명의 제자가 있었고 이는 공자가 늘 옳은 말을 하는 이유, 비단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인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자신의 말 한마디, 생각 한 구절은 곧 3천여 명의 제자들에게 작고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비록 홀로 있을지라도 괴이한 것, 힘쓰는 것, 어지러운 것, 영적인 것에 관한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아닌 내면에 집중하라. 공자가 말하길 군자는 평온하고 너그럽지만 소인은 근심하고 초조해야 한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먼저 자신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자신이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핀다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군자는 자신의 성공이나 행복에 연연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 자신을 바라보지도 않는다. 군자가 매일 평온하고 너그러울 수 있는 이유인 것이다. 소인이 근심하고 초조해하는 이유는 걱정과 원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이해득실만 지나치게 따지기 때문이다. 걱정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 마음이 무겁고 다른 사람과 쉽게 싸우게 된다. 그리고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다. 소인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한다. 자기 내면을 외부의 것과 결부시키면 항상 근심하고 초조해할 수밖에 없다. 외부의 것 중에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외부의 것이나 다른 사람의 것은 통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런 것에 연연하게 되면 항상 초조하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자신의 행동과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모두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이해하고 내면으로 시선을 돌린다면 무한한 힘이 샘솟으면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것. 평온하고 너그러운 삶을 추구하자. 삶이 평온하고 자유로워지면 책망할 일도 없고 원망할 부분도 없으며 걱정할 문제도 없어진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든 일어나게 마련이다. 우리는 그저 일어난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간은 잔인하면서 공평하다. 공자가 냇가에서 말하길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구나. 당시 노나라의 강은 수사원류라고 불리며 수수, 사수, 문수 등이 있었다. 이 문장에서 공자는 강변에 서서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다가 시적인 감상을 내뱉는다. 중국 8대 시인이라는 책에서는 좋은 시와 나쁜 시가 무엇인지, 진짜 시와 거짓 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 좋은 시는 내면에서 우러나와 전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시이다. 공자는 시경을 정리했을 뿐 자신이 시를 쓰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는 세월의 무상함을 이야기하는 이 문장이 공자가 시를 창작하는 수준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구나. 라는 말처럼 강변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면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다. 평상시 책을 읽고 일하고 밥을 먹고 즐길 때 시간은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항상 멈춤 없이 흘러가지만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다. 공자는 냇가에 서서 유유히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시적 정취가 가득한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구나 라는 말을 내뱉었다. 시간은 가장 잔인하면서 가장 공평하고 가장 무정하다. 시간은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느리게 흘러가 주지 않는다. 영화에는 슬로우 모션이라는 게 있지만
삶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든 시간은 항상 같은 속도로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는 청춘을 소중히 생각하라고 말하지만 이건 시간에 대한 표면적인 감상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더 깊이 생각해보면 속절없는 감정이 들거나 심지어는 인생의 의미에 회의를 느끼게 된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시간에는 빈부격차가 없다. 공자는 시간은 눈앞에 흐르는 강물처럼 밤낮으로 끊임없이 흘러간다고 말했다. 중국 당나라 시인 진자앙이 쓴 등유주대가가 명시라고 불리는 이유도 공자처럼 세월의 무상함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는 정밀하면서도 간결한 문장으로 모든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지만 말로는 드러내지 못하는 감정을 표현해냈다. 앞에 옛사람이 보이지 않고 뒤에 오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천지의 유구함을 생각하다가 홀로 슬퍼서 눈물을 흘린다. 내 인생의 유일한 결정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공자가 말하길 비유하자면 산을 쌓을 때 마지막 흙 한 삼태기가 부족해 중지했다면 내가 중지한 것이다. 비유하자면 평탄한 땅에 한 삼태기를 쏟아부었다고 하더라도 나아갔다면 내가 나아간 것이다. 중국 고대에는 종종 성 옆에 산을 쌓아서 방어했다. 비유하자면 산을 쌓을 때 마지막 흙 한 삼태기가 부족해 라는 건 산을 쌓을 때 흙 한 광주리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으로 산이 다 쌓아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이처럼 흙 한 광주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산을 쌓는 걸 중단하는 건 자발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포기했다는 의미다. 한 삼태기를 쏟아부었다고 하더라도 라는 구절은 평지에 흙 한 광주리를 쏟아부은 것을 말한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산을 쌓은 것이라면 평지에 흙 한 광주리를 쏟아부은 건 목적을 향해 한 발자국 내디딘 것이다. 여기서 계속 흙을 쌓아 산을 완성할지 포기할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있다. 옛말에 9길 높이의 산을 쌓는데 흙 한 삼태기가 모자라 이를 다 이루지 못하다 라는 말이 있다. 일을 거의 끝내놓은 상태에서 포기해버린다는 의미로 거의 목표에 도달했을 때 포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노력해 조금씩 나아가는 걸 선택할 수도 있다. 후수 선생은 학문을 하는 건 조금씩 나아가는 기쁨이라고 말했다. 약간의 전진을 이룰 수 있다면 약간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만큼 환경을 탓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배울 마음은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다. 배우고 싶지만 타고난 자질이 부족해서 하는 수 없다. 라고 말한다. 우리는 항상 하지 않을 수많은 핑계를 가지고 있고 포기할 수많은 이유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마치 세상이 자신을 방해하는 것처럼 모든 걸 외부의 탓으로 돌린다. 공자는 포기를 하든 한 발자국 나아가든 모든 건 자신의 선택이니 탓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째서 자신이 유일한 결정자라는 걸 의식하지 못하는 걸까? 그건 무의식적으로 책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 실패했을 때 습관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원치 않음에도 아버지가 강요하는 전공을 공부한다. 이때 자녀는 당연히 수동적 공격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일부러 실패함으로써 그 실패와 고통을 이용해 아버지의 잘못을 증명하고
반항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녀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제가 이렇게 불행해졌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이 전공을 강요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한다. 또는 그때 결혼을 강요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혼할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와 같은 원망의 말을 던질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실패나 고통, 불만을 겪을 때마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내리는 모든 선택의 대부분은 자신이 선택의 권리를 포기하는 데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충고를 따라서 원치 않은 전공을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이 선택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다. 스스로 집안의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의 선택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인생. 인생이 얼마나 불만족스럽든 얼마나 고통스럽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든 이 모든 건 자신이 선택한 결과라는 걸 알아야 한다. 자기 인생의 유일한 책임자는 나 자신이라는 걸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비로소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사람의 본심은 겪어보아야 알 수 있다. 공자가 말하길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뒤늦게 시든다는 걸 알 수 있구나. 중국 정치가 진의 원수는 소나무를 주제로 이런 시를 썼다. 폭설이 푸른 소나무를 눌러도 소나무는 곧고 꼿꼿하구나. 소나무의 고결함을 알고 싶다면 눈이 내릴 때를 기다려라. 공자는 이 문장에서 탄식하며 시와 같은 문장을 읊는다. 세한은 24절기 중에서 가장 추울 때인 소한과 대한을 뜻한다. 이때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늦게 시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일부는 소나무와 잣나무는 시들지 않으니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일부는 소나무와 잣나무는 시들지 않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잎이 자라서 기존 잎과 교체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소나무 아래 시든 솔잎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나뭇가지에는 항상 푸릇푸릇한 솔잎이 있어 시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나무와 잣나무가 뒤늦게 시든다는 걸 알 수 있다 라고 읽는 게 일반적이다. 이 문장은 먼 길을 가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세월이 오래되어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부부는 본래 한 숲에 사는 새와 같아서 어려움이 닥치면 각자 날아간다. 진짜 금은 불로 재련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말과 비슷한 뜻을 지니고 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지 않는 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 문장은 무척 생동감이 있어서 당시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도포를 두른 공자가 소나무 아래 서 있고 옆에는 제자 몇 명이 따르고 있다. 주변 나무들은 모두 잎이 없는데 소나무만 푸릇푸릇한 걸 보며 공자는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뒤늦게 시든다는 걸 알 수 있구나 라고 말한다. 오래 보아야 참모습이 보인다. 공자의 말에는 아마도 나는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며 좌절과 시련을 겪어야 했다. 그 긴 시간 끝에 너희들만 남게 되었구나 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이 문장은 제자들에 대한 인정이자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중국 고대의 문화 중 하나가 되었다. 오랜 시간 경험해봐야
우리는 비로소 한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